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밸류업 지수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시장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증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진한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국내 증시 상황과 저평가 해소 방안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신진영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증권학회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이준서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증권시장의 화두, 금리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게 9월 중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방송이 될 때, 방송일에 발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우선 밸류업 지수라는 게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정부가 기업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상장사들을 선별해서 구성한 지수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수익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배당 성향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지수를 개발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기업들의 밸류업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해당 지수와 연계된 ETF를 출시해서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네,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지수 편입에 우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업 가치를 다 높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밸류업 계획 공시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예고한 기업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은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기업밖에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발표를 예정한 기업까지 합하면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장 기업이 몇 개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아무리 초기라도 그래도요.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5월 말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에 가서 이제 그 기업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대해서 이제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밸류업 관련된 공시도 같이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이제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공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량적 지표하고 정성적 분석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그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중장기 경영 계획이라든가 기업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그 사업 계획을 이제 짜는 한 4분기에는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업 한 두세 군데도 역시 대형주인데 대형주 위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 맞는 전망입니까? 기존의 그런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을 포함을 시키면 이미 우수한 기업 아니냐? 아니면 이제 그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포함을 시키면 지금은 비록 미약하나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제 밸류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포함을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최근 그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대형주 금융이라든가 그다음 자동차, 소재나 산업재 위주의 좀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예상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기업 가치가 높은데
그러면 이 밸류업 지수가 실제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오르고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밸류업 지수의 그 취지처럼 그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 또 기업 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주로 편입된다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거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또 한편으로 또 그렇게 자금을 조달받은 기업들은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자금 조달이 쉬워져서 또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고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어떤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 ETF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네. 당초에는 12월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좀 빨리 출시를 할 것 같아요. 한 10월 정도에 뭐 출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이제 ETF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간접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NLS 밸류가 한 16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 850개 종목이 지금 상장이 돼 있어서 종목 수로는 세계 한 4등, 그리고 순자산 가치로는 한 11등 정도로 돼 있고, 지금 이 밸류업 ETF만 가지고 한 1조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업 관련된 상품 ETF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글쎄 이렇게 밸류업 지수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야 좋은 거고 이제 밸류업 지수의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기업 가치가 기대되는 기업들로 이제 지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게 되죠. 예. 배당주는 이미 밸류업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배당 지수인 코스피 고배당 50의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만 9.7%로 나타났고 1년 수익률은 12.6%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스피 배당 성장 50의 수익률도 올 들어서 12.9%, 최근 1년 15.9%로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율이 매우 높은 미국의 대표 배당 지수 성과도 뛰어넘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효과로 향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걸로 풀이됩니다. 올해 배당주가 그 코스피 200보다 더 올랐죠.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높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밸류업 과정에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배당을 많이 좀 예전보다 늘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배당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ETF뿐만이 아니라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한 기업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고, 공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업,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그 어나운스가 되고 공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간접 투자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 중국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증시 부양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도 이제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당연히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당국도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의 이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국가마다 사정이 틀리고 뭐 일본 같으면 이제 거래소 개혁을 통해서 상당한 이제 구조 변화를 갖고 왔고 뭐 예를 들어 유통지의 수를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그 지배 구조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조처를 취해왔죠. 일본도 계속 힘들다가 좀 괜찮아진 거고 중국은 계속 힘들잖아요. 이게 부양하는데 효과를 좀 봤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상승 이유가 뭐냐를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뭐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니사라고 니폰 ISA라고 해서 일본판 ISA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많이 늘려서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 요인 하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총리가 그 일본에 대한 투자를 뭐 독려를 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주가 상승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 중국은 이제 발표된 게 신국 구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사실은 뭐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뭐 가이드라인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는 거고, 이번에 2024년에 9개 조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강화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사회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 종목을 지정을 하겠다. 아주 약간의 이제 페널티, 그래서 강제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도 뭐 소위 말해서 바닥을 찍고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좀 더 잘 된 것 같으니까 역시 당연히 우리나라도 밸류업 정책을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많이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자가 이거 알아보셨죠? 일본 밸류업의 성공 요인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밸류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 사례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일본 증시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 코스피가 25%가량 오르는 동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약 130% 올랐습니다. 이처럼 일본 증시는 밸류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로 손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증시는 어떻게 밸류업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일본 증시의 밸류업은 지금 우리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시작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그 시발점입니다. 이 작업이 이뤄진 이후에 거버넌스 공시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원칙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약 25년에 걸쳐서 증시 전체의 밸류업이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일본 증권거래소 내부에서는 밸류업 성공의 배경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이와나가 모리유키 도쿄 증권거래소 대표는 지난 11일 매경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첫째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도쿄 증권거래소는 1부, 2부, 마자스 등 총 5개의 세부 시장으로 이뤄져 있었는데요. 일부 소속 기업이 실제로 거래소의 일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모호한 약속만으로도 일부에 잔류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오사카 증권거래소와의 통합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때 제시된 기준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였습니다. PBR이 1.0보다 낮다는 말은 곧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보다도 주식시장 내의 평가 가치가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평가주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입니다. 이와나가 대표는 언론들이 PBR 1.0을 밑도는 기업은 목을 비틀어야 한다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PBR이 1.0보다 낮은 기업은 기준 미달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고 정책도 동력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 1,400만 시대 밸류업에 대한 여론 설득 과정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건데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10년 동안 배당 재투자를 고려한 주요국 증시의 총수익 지수를 살펴봤더니요. 한국 증시는 61%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의 7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니케이 지수는 같은 기간에 297%를 기록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보다 5배 가까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다우 지수의 271%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시 전문가분은 러시아만도 못하다, 전시 국가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실제로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PBR이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근데 우리나라 시장 PBR이 1.04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평균은 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머징 마켓 한 1.5 정도 되니까
PBR만 보면 실제로 저평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근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코리아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한국에만 독특한 이유가 있어서 저평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북한의 무슨 뭐 위협, 그래서 뭐 지정학적인 뭐 위험, 이런 거가 한국의 독특한 위험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었다라기보다는 뭐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겠지만 혁신기업, 세계 글로벌 혁신기업 선 랭킹 매기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요새 뭐 핫한 이슈인 그 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뭐 IoT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로봇 관련 뭐 회사도 딱히 뭐 기억나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첨단 산업이라는 건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바이오라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그 자산이 그 많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중구장대가 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이제 주중 환원이 현저히 낮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예금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낮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뭐가 낫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늘 지적되는 지배구조의 어떤 후진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게, 단순히 이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국이 불리한 점을 좀 이렇게 해소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평가가 지금 주식 가치가 낮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올려보자는 의미로서 이제 밸류업이라는 단어는 전 적절하게 이제 사용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이럴 바에는 국내 장에다가 이걸 상장할 게 아니고 해외 시장에 상장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죠? 예, 뭐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쿠팡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했고, 한때 한 100조, 시총 100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저께 현재 $45 billion,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300원 환율로 하면 한 60조 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6위 7위 정도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그 네이버 웹툰의 미국 현지 법인인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 준비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총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 12개 회사인데, 말씀드린 쿠팡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다 ADR 형태로, 그래서 진정한 상장되어 있는 데는 한 2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상장 회사들을 보니까 괜찮네?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작용하고, 물론 이게 그 해외 상장하는 게 늘 유리한 게 아니라 상장 요건, 상장 유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기업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외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가치평가가 높지만은 상장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런 그 비용 측면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역시 작용하고 있죠. 네. 기업 가치로 어느 정도로 인정받습니까? 해외 시장,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는 지표가 상장된 후에 12개월 선행 펄을 보는데, 그러니까 12개월 1년 후에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셔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를 본인들의 이익에 비해서 기업 가치를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 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된 회사의 공모 가격의 한 40%가 미국 이외의 다른 그 해외 회사들이 상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다 보면 투자 유치나 사업 확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자산 배분할 때 선진국에 편입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수급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재원이 충분해서 해외 상장을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말이 국장 접고 미장으로 미장, 가자. 그렇죠. 예.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돈이 갑니다. 많이 나가 있잖아요. 예, 많이 갑니다. 예.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9월 들어서 이제 6일까지 국내 증시 거래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또 8월의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 비중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외 증시로 이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83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한 28%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주식에 투자한 보관 금액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식장 얘기할 때 금투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려는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 낙수 효과라고 해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분석의 접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네. 부정적 낙수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그 금융 투자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 이제 금투세 대상이 되는 이분들의 투자자가 전체 0.9%입니다. 이분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양도 차익이 20%가 지금 세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미장으로 갈까라는 그런 조금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런 큰 손들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양도 차익으로 인한 금투세보다는 배당 소득 관련된 세제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그 배당 소득 금액이 21.4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춘 그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납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한 2.4조.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당 소득이 양도 차익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보다는 오히려 배당 소득 쪽에 더 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밸류업 관련돼서 금투세와 함께 배당 소득에 대한 그 세제도 조금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 금투세 도입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하고 대만만 지금 금투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으로 희망컨대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역할, 호재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희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대주주들은 국내 증시에 있어야만 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부산 투자 입장에서 국내 주식에 일정 부분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고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 매력도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뭔가 시행 초기에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다시 되돌이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이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다시 밸류업 정책으로 돌아가서 이 밸류업 정책으로 저평가된 한국 증시, 이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 가치가 있는데 시장 가치가 본질 가치보다 낮아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본질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 자체를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첫 번째 거,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해서 시장 가치를 본질 가치를 올리는데 조금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본질 가치를 올리는데 보다 더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진정한 가치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도 이제 학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토론자 한 분이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IMF 이후에 20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다. 이야기는 많이 되는데 실현은 안 되고 있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해관계자 간의 그 이해 충돌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거기서 가장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돌의 가장 이제 핵심이 소위 말해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제 대리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에서도 이제 매년 공시를 하는데요. 그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6%입니다. 네. 그런데 계열사의 비상장사의 지분율은 77%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3몇 % 가지고 그 기업 집단을 다 계열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위 말해서 소유권과 지배권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배권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소유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들의 피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그게 대리인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회사의 자회사 그 지분 비율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100%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럼으로써 계열사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모자회사 중복 상장하는 것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중복 상장을 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시 상장의 비율이 없습니다. 0%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0.5%고 저희는 8.5%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하나의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애플, 배, 뭐 딸기, 바나나 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상장이 됐을 텐데 미국은 사과만 가지고 이렇게 가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애플 같은 데는 보면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이렇게 원활하게 해요. 근데 우리 대기업들이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 잘 못 들었는데 최근에 그 현대차하고 LG가 뭐 사가지고 소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학술적으로 보면 이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과연 대체제냐 아니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논문을 보면 대체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효과 또는 자사주 매입 이퀄 소각의 의미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저희는 연구 논문도 좀 다르게 나와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애매한 상황. 그리고 보유를 오래 하면 할수록 주가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사주를 기업들이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많은 활용을 했죠. 흔히 얘기하는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해서 지배주주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권을 강화한다든지 또 뭐 경영권이 좀 위협될 때 우호 세력에 그 자사주를 넘긴다든지 해서 자사주를 이제 그 매입을 해서 갖고 있을 때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걸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는 뭔가 손해가 되는 지배주에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그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딴 거를 도모하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지 비로소 주가가 그렇죠.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입과 소각이 좀 다른 좀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소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그 대주주 지분이 많은 데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주주 환원이 이제 많이 증대가 되면 배당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주주 지분이 많은 데는 대주주가 많은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지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뭐 차등 배당이라든가 비유통 주식에 대한 소각을 해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과실을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소각하는 거 한번 보고 예. 아직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지 않았어요? 뭐 간혹 있는데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잘 되면 그렇게 좀 하면 좋겠고 그죠?
민주당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게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반 주주의 그 뭐 권한을 좀 강화를 하고 네. 대주주의 그런 뭐 행포를 조금 지배주주 행포를 좀 막겠다. 그래서 뭐 이사회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를 하고 뭐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하고 감사 이사 분리 선출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집중 투표제를 확대를 하고 소액 주주 의원을 행사를 확대를 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강론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과연 뭐 현실화될지는 뭐 이제 산업계에서는 뭐 워낙 반발이 크고요. 여당에서도 뭐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뭐 높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건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를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국가에 보면 되게 이제 대주주에 유리한 제도, 예를 들어서 뭐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주주만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일반 주주와 대주주를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서 강론이 아니라 총론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 이것도 나오는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다라는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 이사회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G20 OECD의 기업 보면 거기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이라는 준칙에도 있고 거기에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무는 회사와 총주주, all is shareholder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분명히 총주주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만드는 사람의 이제 의도잖아요. 인텐트인데 지금 요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주주 간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주주의 그 뭐 비례적 이익을 대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이사회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주 간 이해 충돌이 없는 뭐 자본 배분이라든가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다 뭐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성관주의 의무만 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배임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제 소유권이 아닌 지배권 위주의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반 주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래서 반대를 하시면 아예 문구에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좀 들어가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해외에는 이제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여러 가지 뭐 법이라든지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합병 같은 경우에 그 합병 가액에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주주들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뭐 합병을 멈추고 실제 기업 가치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뭐 합병 가액이 적절한지를 재판을 통해서 꽤 신속하게 이제 그 해결을 해주거든요. 이제 뭐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이제 그 어떤 소액주주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법 규정 몇 개로 만약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면 너무 쉬운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이런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보완이 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첫 발을 뗀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이 또 중요할 텐데 뭐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본질적으로 오늘도 쭉 얘기 들어보면서 느낌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